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박지은이라고 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 제 성향이나 성격 때문이기도 한데 주위에서 저를 보고 착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어째 칭찬 같지가 않은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저를 착해 빠진 게 아니라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요. 호구 아시죠? 바둑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둑돌 석점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만 비어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돌을 두면 당연히 상대에게 다음 한 수로 따먹히는 외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를 두는 건 말하자면 상대에게 돌을 헌납하는 짓인 거고 그걸 호구짓이라고 하는 거죠. 호구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호구가 되길 자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 생각하면 선의의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호구나 바보로 보이기도 하는 거겠죠. 선행이 호구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호구보다 속물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시대라니 어쩐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호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걸 보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남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마저 호구 소리를 들었던 제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지금부터 제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건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주간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건 아마도 어릴 적 저의 성장 환경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어린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엄마이자 아빠였답니다. 얼른 돈 벌어서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러기도 전에 할머니 건강이 너무나도 악화되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긴 하셨으니 노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마지막까지 극진하게 할머니 병수발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회복지사가 되어 주간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거였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많이 보이는 게 주간복지센터잖아요. 시니어 산업이 대세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니 그런 전망을 보고 선택했다기보다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정말 즐겁게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보람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어요. 주간복지센터를 노인 유치원이라고들 하는데 결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일이고 그런 일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도움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주간복지센터에서 운전기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직원인 저와 달리 남편은 하루 5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주간복지센터 외에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운전기사 일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또한 말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서로 인사나 나눴지 좀처럼 친해질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센터에 나오시는 할아버님 한 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자가호흡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잘해서 큰 위기 상황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어르신들을 차에 모실 때도 세심하게 살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말도 걸고 그렇게 대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 전에도 여러 명의 파트타임 운전기사를 겪었는데 남편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야 할 때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늘 거슬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달라는 교육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됐고 어쩌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파트타임 운전기사로 투잡을 뛰는 남편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수백억 자산가였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난 거라고 하네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처음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시모는 시종일관 제가 탐탁지 않다는 표시를 내셨고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놈 저건 나사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빠진 놈이야. 빙충이 같은 놈, 물러 터진 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라니까? 어머, 아니에요. 우석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저희 센터는 물론이고 한 번씩 교류하는 다른 센터에서도 다들 우석 씨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다 탐내는 인재인걸요? 우석 씨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얼마나 다정하고 상냥한지 몰라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이 일하면서 제 또래 직원은 우석 씨가 처음이었고요. 그러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해준다고 어르신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석 씨는 저희 센터의 보물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에 반했던 거고요. 그러니 내가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고 하는 거야. 그래, 아주 똑같이 멍청한 것들을 둘이 아주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시모가 남편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게 무안해서 남편의 장점들을 말하면서 시모가 알아주길 바랐는데 시모는 오히려 그런 제 얘기를 비꼬면서 저와 남편을 모두 무시하는 말씀들만 하셨어요. 시모에게 첫인사를 드리는 그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우석 씨가 그렇게 돈 많은 집 자식인 줄 몰랐어. 왜 얘기 안 했어? 너무 놀랐잖아, 정말. 우리 엄마 재산이 많은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매사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엄마의 가치관이 너무 싫었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 그랬을 것 같아.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나니까 얼마나 안 맞았을지 짐작이 돼.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우석 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안 하시나 봐. 우석 씨가 하는 일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계속하게 두시는 걸 보면 말이야. 운전하는 걸 원래부터 좋아하긴 했어. 처음에 엄마를 도우면서 이삿짐 나르는 큰 차 운전을 했거든. 근데 운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큰 차가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정말 신기했어. 그렇게 엄마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엄마를 도왔는데 그즈음 엄마가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엄마는 운전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러셨을 거야.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젊은 나이에 엄마를 돕는다고 운전일을 했다는데 엄마 마음이 좋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안타깝기도 하셨을 거고 지원해줄 수 있게 됐으니 그러고 싶으셨겠지. 맞아.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전공이랑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운전 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던 건데 나는 운전하는 게 정말 좋았으니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고 한 거야. 어차피 내 삶인 거잖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뭐 내놓은 자식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한테 미운 털이 콕 박힌 거구나?
그래. 생각이 다른 걸 어쩌겠어. 어머님이 자기를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해 주신 덕분에 우리 결혼에도 크게 반대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봐. 나 같은 조건을 어머님이 허락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자기가 어때서. 나한테는 최고의 신부감이야. 엄마가 반대는 안 하시지만 대신 지원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그래야 해. 당연하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는데 뭐. 시댁 재산 같은 건 애당초 기대도 안 했으니 아쉬울 것도 없어.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우리 둘이 뜻 모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히 난 진짜 엄마 덕 보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 우리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서 참 좋다. 고마워. 저와 남편의 예상대로 시모는 저희 결혼에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큰 반대나 간섭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 말처럼 시모에게 남편은 진짜로 내놓은 자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아예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시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시모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완전 한량이라 팔랑팔랑 놀러나 다니고 제대로 일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던데 시모 비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시모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시모 말도 잘 따르고 딸랑딸랑 아부의 도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게다가 장가도 엄청 잘 갔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장남하냐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자기한테 너무 무심하신 걸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우리 일에 더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기도 해. 그런데 자기랑 어머님은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형제끼리도 너무 다르고 말이야. 엄마가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데다가 젊은 시절 남편 잃고 혼자 아들들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닥치는 대로 온갖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 여자 몸으로 하기 힘든 일들도 시켜만 주면 어디라도 쫓아가서 하고 말이야. 그중에서도 이삿짐 싸고 나르는 일을 고정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삿짐 센터를 엄마가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게 됐고 그 규모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런저런 다른 일에도 손을 대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 그렇게 불어난 거야. 그랬구나. 세상에 맨몸으로 일궈낸 자산이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더 대단한 것 같긴 해. 난 원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분인 줄 알았어. 전혀 아니야.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서 도끼를 품고 이뤄낸 것들이야.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전부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우리 엄마랑 얘기하면 모든 이야기가 돈으로 끝나. 기승전 돈으로 귀결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거지. 가치관의 차이를 떠나서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생각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해주신다면 좋을 텐데 말이야.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기분이야. 이미 엄마랑 나랑은 서로 너무 다른 길에 들어선 지 오래야. 좁혀지지도 만나지지도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엄마도 포기한 것 같고 말이야. 그냥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대로 재밌게 살면 돼. 시모의 가치관에 반발하고 본인의 소신대로 사는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은 시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식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이나 행동,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시모 판박이었죠. 어떨 때는 시모 앞에서 더 일부러 시모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이삿짐 센터 일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거의 항상 시모를 지근해서 보살피며 늘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형님은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모와 일적으로 엮여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와 입주 청소는 늘 붙어 다니는 거니까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상부상조했던 것 같았어요. 시모의 업체도 규모가 꽤 크고 형님이 운영하는 업체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평판이 좋은 곳이라고 하던데 이삿짐 센터도 그렇고 청소 용역도 그렇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 같으면서도 일단 일 자체가 고되고 험한 일이긴 한 거잖아요. 여장부 같은 스타일의 시모와 형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멋짐 같은 것이 있긴 했어요. 심지어 형님의 친정은 부동산 일을 오래 해온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모에게 몇 번 조언을 해주고 추천도 해주면서 몇 번이나 이득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모 눈에 그런 형님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시모 덕에 시모를 등에 업고 형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혼 후에는 마누라 덕까지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맏며느리를 보셨고 장남도 본인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둘째인 우리 내외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시모는 사사건건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인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시모성에 차지 않는 아들이라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본인 뜻대로 자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저한테 풀려고 했어요. 정작 남편한테는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저한테만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던 그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고 다 저를 붙들고 남편에 대한 아쉬운 얘기들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시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괴로워 죽겠는데 시모가 형님에게는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모의 상반되는 태도가 심각하게 비교가 되니까 또 제 앞에서는 유난히 더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적잖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형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본인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으로 사업가적 자질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니 시모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인정해요. 그럼 그렇게 형님 칭찬만 하고 잘해주면 될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저랑 비교를 하면서 긁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형님 소개로 시모가 큰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걸 두고 형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칭찬을 하시겠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네. 능력 있어. 내가 우리 맏며느리 덕에 쉽게 사업한다. 아, 며느리 예쁜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나는 사돈복까지 있잖아.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것도 아주 쓸만한 것 같더라. 사돈 때 케안에 내가 늘 감탄하지 뭐니? 뭐 그런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얘기 주고받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저도 능력 있는 형님 부럽다. 그냥 그러고 말 텐데 꼭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끌어들이는 거죠. 예, 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긴 하니? 맨날 그 노인네들 뒤치작거리나 하는 네가 뭘 알겠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알고 보면 노인 복지 같은 것도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 분야인데 돈도 안 되는 사명감 타령이 나는 게 어이없는 거지. 사실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애당초 시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냐? 서방님이 좀 순진하고 바보 같은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니 동서라도 좀 똑부러지는 성향의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서방님이랑 동서가 하는 짓이 똑같으니 우리 어머님 속만 2배로 답답하시겠어요. 아우, 어떡해.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보람있게 하고 있는 일을 비하하고 제 가치관까지 비우는 게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형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대놓고 저를 무시하니까 형님도 저한테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모보다 더한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한 번은 형님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동서,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미리 양해를 못 구해서 그러는데 동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 좀 챙겨줘야겠어. 우리 애기가 밥도 못 먹고 혼자 있잖아. 걔가 혼자 있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러니까 동서가 가서 우리 애기 밥도 먹이고 같이 좀 있어줘. 응? 형님네 강아지가 형님네 집안일 하시는 분을 유독 싫어해서 일하시는 분이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래요. 뭐 힘든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친구네 집 강아지를 며칠씩 맡아주기도 하는데 가족끼리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걸핏하면 자기 집안일 시켜 먹으면서 말은 부탁한다고 하지만 전혀 부탁하는 게 아닌 것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아무리 손이동서라고 해도 제가 자기 고용인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부탁까지 들어주고 싶진 않았어요. 형님, 저도 일이 있어서 형님 댁 강아지 봐주러는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른 곳에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서, 우리 집 강아지는 내 자식 같은 애야. 조카 밥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서 직업이 원래 다른 사람 돌보고 뒤치작거리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보람 있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더니 어머님 말씀처럼 다 가식이었던 거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무서운 사람이었네. 형님, 제가 사명감 갖고 즐겁게 하는 일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랑 형님네 강아지 밥 챙겨주는 게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비교하면서 사람 몰아세우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시무와 형님은 제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두고 가식이나 내숭이라고 폄하하기도 했고, 결국 돈이 없으니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 삼는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 생일에도 너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가 아니니 굳이 선물 같은 건 안 해도 되지? 하면서 맨입으로 넘어가더니 자기들은 물질적인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값비싼 선물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시모와 형님에게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고 우리 둘은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니 시모와 형님의 부당한 처우에도 나름대로 할 말은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시모의 사업이 정같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불경기라 되는 사업이 없는 시기였고 이삿짐 센터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고 하던데, 게다가 그렇게 잘 되던 부동산 투자도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출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건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생각보다 손실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모가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고 몸 아끼지 않고 여기저기 발로 뛰었는데, 그러면서 몸에 무리도 됐고 스트레스도 심했던 것 같은데 몸에 이상이 생기고 관리도 소홀히 한 결과 결국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셔야 하니 누군가는 그런 시모를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 그동안 누구보다 시모의 최측근으로 시모 옆에서 알랑방구 끼던 형님은 아예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시모 챙기는 일이 소홀한 적 없었던 사람이 시모가 그렇게 되니 일 핑계를 대면서 병문안도 잘 안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건 나한테 일일이 얘기할 필요 없어. 난 바빠서 신경도 잘 못 쓸 거고 어차피 동서가 옆에서 돌봐드리면 되잖아. 노인 애들 돌보는 게 동서 직업 아니야? 사명감 갖고 하는 숭고한 일이라며. 이참에 실력 발휘하면 되겠네. 생판 남인 노인네들 돌보면서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니 시모 병수발은 얼마나 잘할 거야? 안 그래? 형님은 제게 시모 수발을 떠넘기는 순간까지도 저와 제 직업을 갖고 비아냥거리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당장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심호병실을 지키곤 있었지만 간병인을 구하든 그럴 작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제게 심호가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간병인 같은 거 구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네가 나를 계속 돌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부탁할게. 생판 모르는 인간한테 간병받는 건 죽어도 싫어.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대는 것도 싫고 아픈 몸 보이는 것도 참 싫다. 그러니 네가 해줘. 그 꼬장꼬장하던 심호가 아픈 몸으로 제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심호가 제게 부탁한다는 표현까지 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결국 제가 일도 쉬면서 심호 병수발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보살펴 드렸을 때처럼 심호와 같이 지내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간의 묵은 감정을 털어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웬걸? 심호는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사람이 변하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저한테 부탁까지 해서 제가 병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저한테 폭언을 했어요. 내 병수발 하면서 이러고 있다고 괜한 생각할 것도 없다. 결국은 네가 돈이 없으니 이렇게 늙은 심호 병수발이나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모자란 것. 내 말이 틀렸냐? 틀렸으면 어디 말해봐. 심호가 제게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이 모자란 것, 변변 차는 것, 못난 것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혀를 차곤 했어요. 몸이 아프셔도 그 기운이나 성질은 아주 팔팔하시더라고요. 기타노 다케시라고 아시나요? 일본의 개그맨 출신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가족이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제게 심호가 딱 그런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어디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병까지 얻어 아픈 노인네를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참고 참으며 병수발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많이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바보 천치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착해 빠졌다고 하면서 그러니 호구 잡히는 거라고 하는 것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쩝니까? 수술과 거듭되는 항암 치료에도 심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심호의 임종까지 지켰는데 심호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지독하게 고집센 노인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했고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났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심호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참 뒤에 나타나는 바람에 임종도 하지 못했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거기가 심호 장례식장인지 사업 미팅 장소인지 모를 정도로 심호 인맥들 챙기기 바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상주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돌아가신 심호를 잘 보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가운데 심호의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이 끝난 후 심호의 변호사가 심호 유언장을 공개하며 유산 상속 배분을 하기 위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순서에 따라서 유언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작은 며느님에게 상속할 물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호의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낡은 가방을 하나 건넸어요. 얼마나 오래된 가방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허름한 데다 누가 봐도 싸구려인 청가방을 건네받는 저를 보며 아주버님과 형님은 깔깔 소리까지 내며 웃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게 뭐냐고. 여기까지 그만두고 찰싹 붙어서 마지막까지 병수발하면 그래도 그 값은 제대로 쳐주실 줄 알았을 텐데 실망이 크겠다. 상심이 크겠어. 그렇게 병수발한 대가로 겨우 그 낡은 가방 하나 받은 거야? 그게 뭐야 정말. 어디 내다버릴 쓰레기 아니야?
맞네. 동서가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하니까 알아서 버리라고 주신 건가 보다. 호구 제대로 잡혔네. 아유, 당신도 참 무슨 말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재수 씨한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유언으로 남기셨겠어? 쓰레기 분리수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저를 맘껏 비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비웃고 조롱하며 제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고 싶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제게는 타격감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가방의 정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신나게 비웃고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 앞에서 그 가방을 당당하게 열었고 내용물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게 대체 뭐였길래 그러냐고요? 그런 낡은 가방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있었기에 시모유산 가운데 1호로 공개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형님이 시모 사업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 돈을 빼돌린 증거자료들이었어요. 그것에 대해 형님이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게 시모의 사업과 관련한 재산을 상속하고 저를 고소권자로 지정해 형님이 저지른 비리를 고소하라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다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님과 형님 친정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어머님 신뢰를 쌓은 후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어머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증거들이 여기 다 있어요. 참, 그동안 많이도 해먹었더군요. 자료들을 보고 놀랐어요. 괜찮은 땅이다, 아무도 모르는 특급 정보다 하면서 투자 유도했을 때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이나 형님 친정을 믿고 투자하셨을 텐데 그게 다 사기였다니 말이에요. 아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말도 안 돼. 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뭐 때문에 어머님한테 사기를 쳐? 그리고 설령 내가 사기를 쳤다고 해도 말이야.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님이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뭔데 변호사도 아니고 동서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거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맏며느리와 맏며느리 친정의 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해당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암투병을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돌아가시면서 둘째 며느님을 고소권자로 특정해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신 거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인께서 사업체를 모두 둘째 며느님에게 상속했으니 고인의 사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 둘째 며느님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물론 변호사인 제가 고소 대리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에 협력할 예정이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던 형님은 갑자기 흥분해서 다 뒤엎을 것처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다 가짜야. 이깟 서류 같은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러는 거야? 다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 지금껏 어머님 사업을 도와왔어. 내가 도움이 되면 됐지. 돈을 빼돌린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머님이 나를 왜 예뻐했는지 다들 알지 않아?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야. 내가 어머님 사업 잘 되게 하고 돈 벌게 해드렸으니 나를 그렇게 예뻐했던 거라고.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언장 자체가 말이 안 돼.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둘째 며느리한테 사업체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다들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동서천연이 나를 음해해서 어머님 재산 가로채려는 거야. 변호사도 한통 속일지 모르지?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각오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꼴이 안타깝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시모가 준비해둔 증거가 워낙 확실했거든요.
시모의 변호사는 난리를 치는 형님은 본체 만취하면서 제게 이후로 진행될 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시모께서 준비해 놓은 증거 자료가 워낙 명확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되겠지만 모든 과정을 자기가 전담해서 함께 할 거라고 안심되는 말도 해줬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시모는 끝까지 제게 못된 말씀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으실 거예요. 사실 시모가 제게 그렇게 모진 말들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하기만 해서 남 위하는 일만 하는 저를 보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던 거였어요. 시모도 처음부터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돈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시모도 여리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는데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다가 뒤통수도 많이 맞고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꼭 닮은 저를 보며 시모는 과거의 자신을 제게 투영했던 거죠. 그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내가 얻은 교훈은 딱 하나였어.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거지. 그게 결론이었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 돈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을 진리라 생각하며 이후로 돈만을 위해 살았어. 네, 알아요. 어머님 정말 고생도 많으셨고 진짜 열심히 사셨죠. 그러니 그 많은 재산을 모으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일군 사업이 힘들어진 거야. 나는 못할 짓이 없었어. 내 몸 망가지는 게 대수야?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어. 어떻게 해서든 내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중에 맏며느리 그년이 저지른 비리들을 알게 된 거야. 그년뿐만 아니고 그년 친정 부모까지 압수해서 내 돈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아이고. 어머님, 이제 그런 생각들은 그만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돌이킬 수도 없고 자꾸 그런 생각하시면 어머님 몸에만 해로우세요. 증거들 잘 모으고 있으니까 꼭 제대로 벌받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병들고 힘없어지니 결국 내 곁에 남아 진정으로 나를 돕고 돌보는 건 너희들 둘째 내밖에 없구나. 너를 보면 자꾸만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 시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저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본인이 일군 사업체와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시모 눈에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기만 한 저와 남편이 시모의 유산으로 험한 세상을 잘 버텨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저와 남편이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걱정, 또 너무 무르게 살다가 남한테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밥 먹듯이 했던 거예요. 시모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 제게 모든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주셨고 그렇기에 저는 시모가 버릇처럼 하시던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의 속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는 저를 보며 제가 시모처럼 험하고 모진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께도 시모의 진심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아시겠나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전 제게 형님의 비리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보여주셨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함께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모가 그 모든 것을 손수 준비해 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형님은 기절하는 연기까지 하더라고요. 척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누가 봐도 연기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어설프게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며 꼴값 떠는 게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어요. 형님, 정말 그렇게 속 보이는 짓 그만하세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여기서 쓰러지는 척을 해서 형님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길래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그런다고 형님을 안쓰러워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지 그러세요? 그러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일 거예요. 형님은 반성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뭐가 어찌됐건 어머님이 형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뒤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죄송하지도 않냐고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세요? 앞에서는 살살거리며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비리나 저지르고 되먹지도 않은 사기를 치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찾아내신 것 외에 다른 비리는 없는지 제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거예요. 죗값 단단히 치를 준비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쏘아붙였더니 형님은 멋쩍은 듯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노답인 인간입니다. 형님뿐만 아니라 시모 재산만 탐하고 시모에 대한 효심 같은 것은 잊지도 않았던 아주버님도 상속에서 제외됐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아주버님도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 때문에 자기도 덤탱이를 써서 상속을 못 받게 된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원래부터 가진 능력이라고는 없이 적당히 비위만 맞추는 척하면서 자기 엄마랑 아내만 믿고 놀고 먹는 한량이나 다름없던 사람이 아주버님이었으니 솔직히 그러고 나오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던데 형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형님이 어떤 형님인데 그럴 리가 없죠. 열받아서 자기가 심오돈 헤쳐먹을 때 아주버님이 옆에서 도운 증거 제출해버려서 아주버님도 공범으로 같이 조사를 받게 됐답니다. 형님은 비리에 대한 건으로 조사를 받느라 자기 사업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청소 용역이라는 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인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그동안 심으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친정이랑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친정도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길밖에 안 남았죠. 그들이 사기친 게 속속들이 다 밝혀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유류분 소송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모 등쳐먹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한 것들이 뒤대목의 유산은 기어이 챙겨 먹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뻔뻔한 것들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부모 재산 빼돌린 죄를 지은 것들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한테도 법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유산이 있다고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법이죠? 그런 법이 왜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제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제도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또 상속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경우들을 상호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상속결격 사유. 저도 그거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고인이나 유족을 살해했다거나 폐륜이라 할 만한 상해를 가했다거나 그게 아니면 유언과 관련된 사기 및 파기 행각을 벌인 자로 한정하고 있던데요. 그럼 막말로 뭐 누구를 죽이거나 유언장이나 유언의 과정에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만 상속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유산, 즉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들은 다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법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구하라법 같은 것들로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양육이나 효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속의 권리만 주장하는 건 불합리한 거니까요. 장남내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비리와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는데 얼마나 반성하는 척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형은 면했다더라고요. 아마 형님이 운영하던 사업체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도 많이 참조가 된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둘 다 빈털터리에 앞으로도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라니 열심히 살길 바라네요.
실형 대신 받은 사회봉사하면서 뭐라도 깨닫길 바라는데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유류분 소송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버님과 형님이 법이 인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부양의 의무나 책임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같아요. 최근 유류분 분쟁에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들이 패소하는 판례들이 더러 보이기도 하던데 형님과 아주버님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시모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사기까지 쳐가며 재산을 빼돌리면서 정작 시모가 아플 때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게 폐륜이 아니면 뭐가 폐륜이겠어요? 변호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으니 기대하고 있답니다. 저는 시모의 사업을 물려받아 남편과 함께 꾸려가고 있어요. 포장회사를 하며 벌어지는 가전이나 헌옷, 가구 등을 손봐서 나눔 봉사도 시작했고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보람을 찾기 시작했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하는 재미도 나날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시모가 하시던 부동산 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뗐어요. 저희는 그런 재산 불려봤자 물려줄 자식이 없기도 하고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는 모험을 하는 건 정말 저희 성향이 안 맞는 일 같았어요.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아주버님과 형님은 차례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어요. 먼저 찾아온 건 형님이었죠. 동서, 나 이제 다 끝났어. 내 사업도 다 망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았는데도 아직 추징금도 다 못 갚았다고. 그거 갚을 것도 막막하고 당장 뭘 해서 먹고 살 것인지 그것도 캄캄해. 동서, 어차피 동서랑 서방님은 사업 같은 거 잘 모르잖아. 내가 어머님 도와서 이삿짐 센터 일도 많이 봐드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될 거야. 나를 좀 써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아마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걸? 장담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것 보세요, 형님. 아니, 이혼하셨으니 이제 뭐 가족도 아니죠?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같은 사람을 뭘 보고 채용을 해요? 아주머니는 사기 횡령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뿐인가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폐륜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아주머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난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써요? 꿈 깨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사회봉사 몇 시간 받았다 그러더라? 그건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어요? 봉사 다니면서 본인이 저지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생각 좀 하세요. 무슨 염치를 찾아와서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얼른 가세요. 저는 그 낯짝 두꺼운 형님이었던 여자를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아주버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아주버님은 남편이 맡았어요.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너랑 나 단둘이다. 동생아, 이 험한 세상 우리 둘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야지 않겠니? 엄마가 바라는 것도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당장 돈부터 좀 해줘. 소송이다 뭐다 들어간 돈에 애당초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없고 이혼할 때도 내 재산은 거의 인정이 안 됐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말이야. 형, 제발 철 좀 들어. 언제 철들래? 이런 일까지 겪었으면 형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 때도 되지 않았어? 형이 그동안 엄마 밑에서 한 게 뭐야? 제대로 한 일도 없잖아. 형수, 아니 그 여자라면 나도 치가 떨리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같은 건 형이 할 말 없는 게 맞는 거야. 형이 그 재산 불리는데 기여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동안 퍼다 쓴 돈만 해도 얼마냐고. 난 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슬퍼. 이런 형 모습을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저희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비리나 저지르던 사람들을 뭘 믿고 채용하나요? 그런 거 상관없이 받아주는 일자리 찾아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네요. 제가 처음에 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먹여치기를 하고 패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격을 노리고 일부러 호구에 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주변에 착해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호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선의를 높게 사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좋은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착한 마음으로 살면서 복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